형수님, 형 스위치스나 미리 재듭시다. 장내는 닥쳐서 하면 다 바가지거든요. 산소 호흡기로 8달째 숨을 있는 제 남편 머리맡에서 시동생이 웃으면서 한 말이에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 입을 못 틀어막고 하마터면 도장까지 찍을 뻔했던 못난 아내였습니다. 그날 병실 창밖에는 장맛비가 퍼붓고 있었어요. 남편 숨소리 대신 기계음만 삐삐 울리는 방에서 시동생이 빳빳한 서류 한 장을 이불 위로 밀어놨어요.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그 9글자를 손톱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도장 하나면 형님도 편해지고 산 사람도 사는 거라고요. 보험금 2억은 형제간에 깔끔하게 반반이라면서요. 동서는 옆에서 물기도 없는 눈가를 손수건으로 꾹꾹 눌러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 냄새가 그리워서 20년 입은 남색 점퍼를 끌어왔는데 안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새끼 손가락만한 노쇠 열쇠 하나, 손바닥만한 검정 수첩 하나. 떨리는 손으로 수첩 마지막 장을 넘긴 순간 저는 안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열쇠는 대체 어디를 여는 열쇠였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쓰러지기 전에 혼자서 무슨 일을 겪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 동안 뜨끈한 국물로 남의 속은 다 데워주고 살았는데 정작 한솥밥 먹고 자란 피부치 속이 얼음장인 줄은 까맣게 몰랐던 60대 여자입니다. 저 같은 분들 여기도 계실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사연 보내봐요. 저는 남편이랑 터미널 뒷골목에서 기사식당을 했어요. 새벽 4시에 불을 켜고 밤 9시에 불을 끄는 탁자 8개짜리 국밥집이요. 그 가게 국수 앞에서 남편이 쓰러졌어요. 오늘 얘기는 그날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그해 10월까지만 해도 저는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도매시장을 다녀왔어요. 가게 앞에 무상재를 부려놓는 그 등짝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10월 새벽바람이 제법 매운데도요. 5시면 유리문에 김이 뽀얗게 서려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줄줄이 들어와서 이모 국물 좀 더 주쇼 하지요. 저는 그 소리에 밥 말아주는 재미로 2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꼭 밥 한 주걱을 덮어줬어요. 그러다 남는 게 있냐고 하면 사람이 남는다고 웃었어요. 그게 그의 장사 미천이었습니다. 손이 성할 날은 없었지요. 겨울이면 손등이 쩍쩍 갈라져서 반창고를 감고 깍두기를 담갔어요. 아무리 씻어도 몸에서 사골 냄새가 안 빠졌고요. 그래도 마감하고 둘이 남은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19에 맨몸으로 올라와서 연탄 쥐게 붙어진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12살 아래 시동생을 등에 업어 키우다시피 했어요. 동생 등록금도 첫 양복도 다 그의 손에서 나갔지요. 그렇게 벌어서 자기 몸에는 한 푼을 안 썼어요. 20년 된 남색 점퍼 하나로 사시사철을 났으니까요. 지퍼가 고장나서 제가 2번을 갈아 달았는데도 이게 제일 편하다고 웃기만 했습니다. 제 소원도 참 소박했어요. 가게 정리하면 둘이서 남해 바닷가에 딱 한 번 가보는 거요. 그 얘기만 나오면 그이는 조금만 더 하자고 했어요. 동생네 자리 잡는 것까지만 보고 가자고요. 10월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단체 손님이 있어서 저는 홀에서 깍두기통을 나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주방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국자가 바닥에 떨어져서 쨍그랑 구르는 소리도요. 여보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방문을 열어 젖히니까 그이가 국솥 앞에 무너져 있었어요.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채로요. 저를 보고 입을 달싹이는데 말이 닷에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 손에서 깍두기통이 언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빨간 국물이 신발 밑에서 철벅거렸어요. 지금도 그 쿵소리가 귀에 박혀 있어요. 자다가도 그 소리에 벌떡벌떡 깨요. 구급차 안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반은 뜨겁고 반은 얼음장이었어요.
뇌출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실 후에 빨간 등이 켜지고 저는 그 복도에서 6시간을 서 있었어요. 앉으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앉지도 못했습니다. 수술은 끝났는데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마음의 준비라는 말도 들었어요. 세상에 마음의 준비라니요. 4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사람인데요.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 2번 10분씩이었어요. 비닐 가운을 입고 들어가면 그 큰 사람이 기계줄을 주렁주렁 달고 누워 있어요. 어깨가 어쩜 그렇게 조그매졌는지요. 10분이 10초처럼 지나가고 저는 매번 복도로 쫓겨나와서 울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못 열었어요. 셔터에 붙여놓은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종이가 비에 젖어서 너덜거렸어요. 단골 기사님들이 형님 어떠시냐고 전화할 때마다 목임에서 말을 못 이었지요. 보호자 대기실에서 자판기 커피만 하루에 대여섯 잔을 뽑았어요. 그 단 커피에서 아무 맛도 안 났어요. 쓰러지고 사흘째 되던 날 시동생 부부가 왔습니다. 시동생은 형님 하고 부르면서 복도가 떠나가라 울었어요. 동서는 제 손을 붙들고 아이고 형님 이 고생을 어떡하냐고 눈물을 찍어냈고요. 한참 울고 난 시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수님은 아무 걱정 말고 병실만 지키세요. 식당이고 뭐고 바깥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래도 피부치라고 이럴 때 기둥이 돼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손가방에서 식당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25년 동안 제 허리춤에서 떠난 적 없는 열쇠였어요. 시동생이 그 열쇠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병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에 대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다고, 참 고맙다고요. 사람이 기댈 데가 하나 생기니까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시동생이 다녀간 그 저녁에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은 2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6명이 쓰는 병실 창가 자리였어요. 의식은 그대로였지만 그래도 이제 하루 종일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하루는 남편 몸을 닦는 걸로 시작했어요. 더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얼굴부터 발끝까지 닦았어요. 사흘에 한 번은 면도도 해줬고요. 아픈 사람일수록 꼬질꼬질하면 남들이 함부로 보는 법이거든요. 저는 우리 그이가 환자복을 입고도 사장님 소리를 듣게 하고 싶었어요. 콧줄로 들어가는 미음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목이 메었지요. 평생 남의 밥을 말아주던 사람이 이제 콧줄로 밥을 먹어요. 밤에는 보호자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잤어요. 스프링이 등에 베기는데도 남편 숨소리가 들리면 이상하게 잠이 왔어요. 그 기계음이 제 자장가였던 셈이지요. 저는 매일 남편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묵값이 올랐대요. 여보, 박 기사님이 안부 묻던데요. 대답 없는 얘기를 하루 종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다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시동생은 처음 한 달은 정말 기둥 같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들려서 두유 한 박스를 놓고 갔어요. 병원비 수납도 자기가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형님 통장이랑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이체를 걸어놓겠다면서요. 저는 병실 사물함에서 남편 통장을 꺼내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는 보탰지요. 서방님 나 이래봬도 장부 25년 쓴 사람이니까 영수증은 꼭 챙겨달라고요. 시동생이 껄껄 웃더라고요. 형수님도 참 가족끼리 무슨 영수증이에요. 가족끼리. 그 말이 그때는 참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통장 생각을 하다가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10년 전쯤 시동생이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목돈을 붙인 적이 있거든요. 그 가게가 2년 만에 문을 닫았고 남편은 말없이 두 번째 목돈을 또 붙였어요. 제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이는 내 동생 밥은 못 굶긴다 그 말만 하고 끝내 액수를 안 알려줬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이 그렇게까지 해준 동생이니까 이럴 때 은혜를 갚는 거겠지 싶었어요.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동생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어요. 전화를 하면 형수님 걱정 마세요.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 말뿐이었지요.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으면 대답이 자꾸 짧아졌고요. 병원비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시동생은 처리했다는 문자 한 통만 보냈어요. 저는 그 문자에 매번 고맙다고 답을 했습니다. 넉 달째 접어들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박 기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20년 단골에 남편이랑 형님 동생 하던 분이에요. 형수님, 혹시 가게 내놨어요? 하시더라고요. 낮에 지나가는데 가게 앞에 트럭이 서 있고 주방 소치랑 냉장고가 실려 나가더래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 말을 못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데 그 와중에도 남편 눈치를 봤어요. 다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복도로 나가서 시동생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서야 받더라고요. 트럭 얘기를 꺼내니까 시동생이 웃었어요. 아이고, 형수님, 놀라셨구나. 토치랑 냉장고 수리 보낸 거예요. 몇 달을 놀리면 세부치가 다 녹슬어서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 저 못 믿으시면 지금이라도 열쇠 도로 가져가세요. 저도 제일 팽개치고 뛰는 건데, 이러시면 서운하네요. 저는 그만 미안하다고 했어요. 서방님 그런 뜻이 아니라고 빌다시피 했지요. 전화를 끊고 복도 유리창에 비친 제 꼴을 보는데 참 못나 보였어요. 은혜 갚겠다는 사람을 도둑 취급이나 하고요. 그날 밤 간이 침대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시동생 말이 맞다고 100번을 되뇌어도 가슴 한구석이 자꾸 서걱거렸어요. 수리를 보냈으면 보낸다고 한마디 해줬을 텐데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저는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25년 동안 가게 문 열던 그 시간이요. 몸이 시간을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이불깃을 여며주고 옆자리에 보호자 할머니한테 잠시만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병원 로비를 나서니 밖은 아직 캄캄했어요. 첫 차에 오르니까 차창에 김이 뽀얗게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 김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닦으면서 가게 골목 쪽만 바라봤어요. 버스가 터미널 앞에 서자마자 저는 그 새벽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25년을 오간 길인데 그날따라 10걸음이 심리 같았어요. 가게 앞에 서니까 하늘이 막 푸르스름해지고 있었어요. 간판불은 꺼져 있고 셔터는 끝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셔터 한가운데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부동산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큼지막하게 적힌 딱지요.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셔터 옆에 배달받을 때 쓰던 쪽문이 있어요. 저는 그 유리에 이마를 대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유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탁자 8개가 다 사라졌어요. 국솥이 있던 자리엔 바닥에 둥그런 자국만 남아 있었고요. 25년 동안 이모 국물 더 주쇼 소리가 울리던 홀에 신문지 몇 장만 굴러다녔습니다. 그이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가 퇴간이 빈 걸 보는데 무릎이 꺾이려고 했어요. 저는 셔터 손잡이를 붙들고 버텼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다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시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만 가고 안 받더라고요. 2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옆 가게의 방앗간에 불이 켜졌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새벽 골목에 퍼졌어요. 20년을 벽 하나 두고 장사한 김 사장님이에요. 김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장님, 가게 정리하시는 거 맞지요? 지난주에 동생분이 부동산 사람들이랑 몇 번을 왔다 갔거든요. 짐도 다 빼가고요. 사장님은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가게 주인이 제 가게 일을 옆집에서 듣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이 어찌나 서럽던지요. 방앗간 옆 전봇대 밑에 마대자루가 서너 개 쌓여 있었어요. 우리 가게에서 나온 짐이었어요. 깨진 뚝배기 조각이 삐죽 나와 있고 코팅 다 벗겨진 메뉴판도 보였어요. 그 틈에 낯익은 게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남편 국자였어요. 손잡이에 파란 테이프를 칭칭 감아 쓰던 그 국자요. 새 걸 사자고 해도 손에 익은 게 최고라면서 20년을 쓴 물건이에요. 저는 그걸 마대에서 뽑아서 소매로 닦고 또 닦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요.
그 국자 하나가 꼭 길에 버려진 우리 그 일 같아서요. 9시가 다 돼서야 시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가게 앞이라면서요? 지금 간다고 하더라고요. 30분쯤 뒤에 시동생이 왔어요. 오자마자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형수님. 새벽같이 여기까지 뭐하러 나오셨어요? 저는 딱지 붙은 셔터를 가리켰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시동생은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형수님 충격 받으실까봐 미뤘다는 거예요. 넉 달 동안 월세만 300씩 나갔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정리하는 게 맞았다고요. 권리금은 5천 받았고 요즘 경기에 그것도 감지덕지라면서요. 형님 통장도 이제 바닥이라 그 5천으로 병원비를 댄다고 했어요. 중환자실 비용이 오죽하냐면서요. 그러고 보니 저는 남편 통장에 얼마가 들었는지도 몰랐어요. 그이는 저한테 돈 얘기를 통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서방님, 그럼 가게 보증금 1억은요? 시동생이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건물주랑 정산 중이래요. 밀린 월세 까고 원상복구비 물고 하면 복잡하다고요. 그런 골치 아픈 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수님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끝에 한마디를 더 붙이더라고요. 새벽부터 이런 데 나와 계시면 형님 곁은 누가 지켜요? 가게를 통째로 비운 사람이 저더러 자리를 비웠다고 나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데 이상하게 말문이 막혔어요. 병원비라는 세 글자가 제 입을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저는 국자를 진 손에 힘을 줬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어요. 서방님,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든 나한테 먼저 말해줘요. 그리고 이 가게는 그의 평생이에요. 시동생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네, 네 했어요. 그 건성인 네네 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시동생은 바쁘다면서 먼저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셔터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봤어요. 찬 색가루가 손에 묻어났어요. 셔터 위엔 불 꺼진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남편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제 손으로 달았던 간판이요. 저는 국자를 가방에 넣고 병원 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가는 내내 가방 위에 얹은 손을 못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마자 남편 머리맡으로 가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여보, 국자는 내가 찾아왔어요. 그날부터 병실 사물함이 제 금고가 됐어요. 국자를 수건에 싸서 맨 안쪽에 모셔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이 잘 잠겼나 만져봤지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병실 창밖으로 벚꽃 피는 게 보였어요. 올봄엔 가게 정리하고 남해 가자던 약속이 생각나서 저는 커튼을 반쯤 닫아버렸어요. 6달째가 되니까 제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옷 두 벌을 번갈아 입고 머리는 병원 화장실 세면대에서 감았어요. 끼니는 편의점 삼각 김밥으로 때웠고요. 찬 밥알을 씹으면서도 남편 콧줄 영양식 시간은 1분도 안 놓쳤어요. 그 무렵 동서가 오랜만에 병문안을 왔어요. 멜론 한 통을 내려놓으면서 형님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혀를 차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눈이 가는 데가 있었어요. 동서 팔에 걸린 가방이요. 각이 살아있는 새 가죽 가방인데 금장 버클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거렸어요. 병실에 새 가죽 냄새가 훅 끼치더라고요. 동서는 15분쯤 앉았다가 바쁘다고 일어났어요. 저는 멜론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동서도 제 살림이 있는데 가방 하나 산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요. 제 마음을 제가 다 읽었지요. 몇 주 뒤였어요. 삼각김밥을 사서 들어오는데 병원 주차장에서 시동생이 내리는 게 보였어요. 처음 보는 흰 차였어요. 방이 번들번들하고 번호판엔 아직 비닐도 안 뗐더라고요. 시동생이 저를 보더니 먼저 웃었어요. 리스예요, 리스. 영업하는 사람은 차가 얼굴이라서요. 그리고는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형수님, 권리금도 이제 거의 바닥이에요. 병원비가 무섭네요. 세차 열쇠를 손가락에 뱅뱅 돌리면서 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손가락을 보다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날 밤 간이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정산 중이라던 보증금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났는데 그 정산이 아직도 안 끝났을까 싶어서요. 다음날 아침 저는 건물주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25년 세대로 살면서
명절마다 국밥 대접하던 분이에요. 번호는 제 손때 묻은 수첩에 그대로 있었지요. 사모님이 제 목소리를 듣더니 반가워하시다가 남편 얘기에 한참 혀를 차셨어요. 그러다 제가 조심스럽게 보증금 얘기를 꺼냈지요. 사모님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보증금은 벌써 2달 전에 다 내드렸다는 거예요. 밀린 월세도 없고 해서 청소비만 조금 까고 9,900을 동생분 계좌로 보냈다고요. 동생분이 형님 병원비가 급하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서둘러 빼줬다면서요. 9,900만 원. 정산 중이라 복잡하다던 그 돈이 2달 전에 벌써 시동생 통장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형님 병원비가 급하다는 말을 앞세워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복도 창가에 한참 서 있었어요. 유리 너머로 5월 햇빛이 쨍쨍한데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길로 시동생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손가락이 번호에서 멈췄어요. 지금 이 사람 비율을 건드리면 당장 다음 달 병원비부터 남편 목에 걸려요. 제 수중엔 그 돈이 없고요. 그리고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거든요. 셈이 안 맞을 땐 소리부터 지르는 게 아니에요. 장부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저는 편의점에서 대학 노트 한 권을 샀어요. 병실로 돌아와서 첫 장에 꾹꾹 눌러 적었지요. 10월 마지막 금요일 남편 쓰러짐, 열세 넘긴 날, 권리금 5천이라던 날, 그리고 오늘 보증금 9,900만 원, 2달 전 수령 확인. 볼펜 끝이 종이를 뚫을 것처럼 눌렀어요. 안 적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다 적고 나서 노트를 국자 밑에 깔아 사물함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사물함 열쇠를 빼서 무게 건줄에 꿰었지요. 장마가 시작될 무렵엔 그 노트가 반 넘게 차 있었어요. 시동생이 다녀간 날짜, 병원비 문자가 온 날짜, 안 온 날짜. 저는 밤마다 한 줄씩 적고 사물함을 잠갔지요. 8달째로 접어들면서 시동생 발걸음이 부쩍 잦아졌어요. 오면 형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한숨만 쉬고 갔어요. 그 한숨이 어째 걱정 소리로는 안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부터 하나 할게요. 그 무렵엔 저도 몸과 마음이 바닥이었어요. 몸무게가 8kg가 빠졌어요. 새벽에 남편 손톱을 깎아주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요. 그러다 문득문득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보, 당신 지금 아픈 거예요? 편한 거예요? 이 기계들이 당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제가 그렇게 믿고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6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아침부터 장맛비가 퍼붓던 날이요. 시동생 부부가 우산을 털면서 들어왔어요. 시동생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날씨 얘기를 두어 마디 하는가 싶더니 남편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툭 던지는 거예요. 형수님, 형 수위 치수나 미리 재둡시다. 장내는 닥쳐서 하면 다 바가지거든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산소호흡기로 숨이 오르내리는 산 사람 앞에서 수위라니요? 시동생은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이불로 밀어놓는 거예요.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그 9글자를 손톱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도장 하나면 형님도 편해지고 산 사람도 사는 거라고요. 보험금 2억은 형제간에 깔끔하게 반반이에요. 보험금 2억.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 앞으로 그런 보험이 있다는 걸요. 남편은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시동생은 액수까지 꿰고 있는 거예요. 동서는 옆에서 물기도 없는 눈가를 손수건으로 꾹꾹 눌러댔어요. 아주버님 불쌍해서 어떡하냐면서요. 동의서를 두드리는 그 손톱을 보는데 얼마 전 그 손가락에서 뱅뱅 돌던 세차 열쇠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시동생 말에 넘어가서가 아니에요. 형님도 편해진다는 그 말이 8달 동안 굳어가는 남편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100번도 더 했던 제 생각이랑 다 버린 거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목에 건 사물함 열쇠를 뺐어요. 문을 열고 지갑 속 제 도장을 더듬었지요. 그때 국자가 보였어요. 수건에 싸놓은 국자 손잡이가 노트 위로 삐죽 나와 있었어요.
파란 테이프 감긴 그 손잡이요. 남는 게 뭐가 있냐고 물으면 사람이 남는다고 웃던 사람 국자요.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국자 한 번 뜰 때도 남 생각부터 하던 사람인데 나는 지금 뭘 꺼내려는 건가 싶어서요. 저는 사물함을 도로 잠갔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한마디만 했어요. 서방님, 생각할 시간을 좀 줘요. 시동생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걷혔어요. 형수님, 그 시간이 형님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류를 도로 챙기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면서요. 부부가 나가고 저는 남편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녁 9시쯤이었을 거예요. 보리차를 뜨러 복도 정수기에 가는데 비상계단 철문이 빼꼼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담배 냄새랑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시동생 목소리였어요. 아직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장례식장? 벌써 알아봤지. 3일장은 무슨 돈 아깝게. 화장하고 끝내야지. 저는 벽에 등을 붙였어요. 보리차병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물 출렁이는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요. 보험금 2억 나오면 형수 몫이 어딨어. 평생 국자만 잡던 여자가 뭘 알아. 낄낄 웃는 소리가 철문 틈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저는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문제는 형이야. 눈이라도 뜨면 그게 진짜 골치라니까. 8달 동안 제가 기도한 게 딱 하나였어요. 남편이 눈 뜨는 거요. 근데 이 인간은 그걸 골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이 깨어날까봐 무서워서 서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녹음 단추를 눌렀어요. 2번 만에 겨우 눌렀어요. 빈말 몇 마디라도 담아놔야 했으니까요. 25년 동안 장부 쓰던 버릇이 이제 귀로도 옮은 거지요. 통화 끝나는 기척에 저는 병실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만 귀에 대고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집에 남편 인감도장이랑 서류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형수목도 없다는 인간이 그걸 가만둘 리가 없고요. 저는 옆자리 보호자 할머니한테 하룻밤만 부탁드리고 택시를 탔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심장도 딱 그 꼴이었어요. 8달 만에 들어선 집에서 곰팡내가 훅 끼쳤어요. 현관엔 남편 슬리퍼가 그날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안방 문갑부터 열었어요. 인감도장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통장이랑 집문서도요. 저는 그것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장롱문을 열었는데 그 남색 점퍼가 걸려 있는 거예요. 20년 입은 그 점퍼요. 저도 모르게 그걸 끌어안았어요. 사골 냄새랑 그의 살냄새가 아직 배어 있더라고요. 저는 점퍼에 얼굴을 묻고 8달 참은 울음을 쏟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안주머니 쪽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지퍼를 여니까 새끼손가락만한 놋새 열쇠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검정 수첩 하나가요. 수첩을 펼치니까 남편 글씨가 빼곡했어요. 날짜랑 숫자들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딱 3줄이 적혀 있었어요. 동생이 내 인감에 손을 댔다. 여보, 미안해. 무슨 일이 생기면 시장 앞 은행 대여금고 707호를 열어봐. 저는 안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글씨가 그이답지 않게 삐뚤빼뚤했어요. 볼펜을 얼마나 눌렀었는지 종이 뒷면까지 자국이 배겨 있었고요. 여보, 미안해라니요? 당신이 뭐가 미안해요? 저는 그 3줄을 읽고 또 읽었어요. 수첩을 앞장부터 다시 넘겼어요. 날짜랑 숫자가 빼곡했어요. 시동생한테 나간 돈들이었어요. 사업자금 8천, 2년 뒤에 또 5천, 3년 전에 4천. 저는 암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훑어 내려가면서 속으로 더했지요. 1억 7천이었습니다. 그이가 끝내 저한테 말 못한 액수가 1억 7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몇 장엔 돈 내기가 아니라 다른 게 적혀 있었어요. 10월 며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발급 내역 확인. 내가 뗀 적 없는 게 2통.
10월 며칠 동생이 가게 문서 있는 데를 물었다. 날짜를 보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이가 쓰러지기 보름 전이었거든요. 그 무렵 그이가 밤마다 뒤척이던 게 그제야 생각났어요. 국솥 앞에서 쓰러진 게 그냥 과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점퍼를 끌어안고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저는 열쇠랑 수첩을 손수건에 싸서 가방 제일 안쪽에 넣었어요. 9시 정각에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어요. 우리 부부가 25년 거래한 시장 앞 은행이에요. 대여 금고라는 데를 저는 그날 처음 가봤어요. 직원이 조회를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사모님도 공동 사용자로 등록돼 계시네요. 작년 10월 초에 사장님이 직접 등록하고 가셨어요. 10월 초요. 쓰러지기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예요. 그이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금고실은 서늘하고 조용했습니다. 철제 냄새가 났지요. 직원이 707호 앞에서 은행 열쇠를 꽂고 저더러 노쇠 열쇠를 꽂으라고 했어요. 열쇠 2개가 같이 돌아가니까 철컥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제 심장도 같이 철컥했지요. 서랍을 빼서 칸막이 방으로 들고 갔어요. 뚜껑을 여니까 서류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어요. 맨 위에 종이 석 장, 차용증이었어요. 시동생 자필로 또박또박 쓰고 지장까지 꾹 찍은 차용증 석 장이요. 8천, 5천, 4천. 형님 꼭 갚겠습니다 소리가 석장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말로는 형님 하던 그 돈들이 종이로는 빚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동생 자존심 생각해서 저한테는 숨기고 이 종이들만 모아뒀던 거고요. 그 밑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생명보험 증서 원본이었어요. 사망보험금 2억, 계약자 남편, 그리고 수익자 칸에 제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15년을 부어온 보험이었어요. 20년 된 점포 하나 못 바꾸던 사람이 저 모르게 이걸 부어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수익자가 저면 시동생은 무슨 수로 반반을 하겠다는 걸까요? 저는 그 물음표를 노트에 적어뒀어요. 그 밑엔 주민센터 종이가 있었어요. 인감증명 발급 사실 내역이요. 대리인 발급 2통이 찍혀 있었어요. 우임장을 써준 적이 없는 사람 인감이 남의 손에서 2번 발급된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하얀 봉투가 한 장 깔려 있었어요. 겉면에 남편 글씨로 딱 한 줄. 이 봉투는 동혁이에게. 동혁이.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무릎을 쳤지요. 30년 전 겨울에 가게 앞에 쓰러져 있던 청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남편이 안으로 들여서 석 달을 공밥 먹이고 아는 회사에 취직까지 알아봐 준 애예요. 떠나던 날 가게 바닥에 큰 절을 하고 갔어요. 그 뒤로도 명절이면 남편한테 안부 전화를 하던 그 목소리가 동혁이었어요. 봉투 기퉁이에 명함이 한 장 클립으로 꽂혀 있었어요. 한동혁, 무슨 생명보험 특수조사팀장. 저는 그 명함을 쥐고 칸막이 방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이는 쓰러지기 전에 벌써 다 준비해 놨던 거예요. 증거도 사람도요. 저한테는 열쇠 하나만 남기고요. 시동생이 다음 주에 다시 온다고 했어요. 저한테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한 장 한 장 찍었어요. 그리고 원본은 편지랑 명함만 빼고 도로 금고에 넣고 잠갔지요. 노쇠 열쇠는 사물함 열쇠 옆에 나란히 꿰었어요. 목에 열쇠가 2개가 됐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니까 장맛비가 그쳐 있었어요. 저는 처마 밑에 서서 명함 번호를 꾹꾹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고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 입을 뗐어요. 한동혁 팀장님 되시지요? 저 터미널 뒷골목 기사식당 안사람이에요. 전화기 넘어가 한참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형수님, 저 동혁이에요. 사장님 겨울부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쓰러져 8달째 누워있다는 말에 그쪽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 어디시냐고 묻더니 2시간 만에 병원 앞으로 달려왔어요. 죽직 구석자리였어요. 머리가 희끗한 50줄 신사가 들어서더니 저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를 했죠. 30년 전 그 마른 청년 얼굴이 그 인사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남편 편지부터 내밀었어요.
동혁이가 봉투를 뜯는데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편지는 몇 줄 안 됐어요. 동혁아, 형이 염치 없는 부탁 하나 하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네 형수를 좀 지켜다오. 동생 놈이 내 도장에 손을 댔다. 서류는 금고에 다 있다. 30년 전 밥값은 이걸로 퉁치자. 동혁이가 그 종이를 든 채로 한참 창밖만 봤어요.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 그 겨울 사장님 국밥이 아니었으면 저는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았습니다. 밥값에 30년 이자가 붙었네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저는 핸드폰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사용증 석장이랑 보험증서랑 인감 발급 내역이요. 제 노트도 첫 장부터 넘겨 보였고요. 비상계단 녹음도 들려줬어요. 장례식장 벌써 알아봤지 소리가 나올 때 동혁이 주먹이 탁자 위에서 하얗게 쥐어졌어요. 노트를 다 넘기더니 동혁이가 그러더라고요. 동수님, 이 노트가 수사관들 일을 반은 줄여놨습니다. 날짜랑 액수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기록은 처음 봐요. 동혁이는 그 자리에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계약 하나만 급히 조회해 달라고요. 10분쯤 뒤에 전화가 다시 왔는데 그 통화를 받는 동혁이 얼굴이 굳어가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동혁이가 저를 한참 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석 달 전에 수익자 변경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새 수익자가 동생분이에요. 서류엔 사장님 자필 서명이랑 인감이 찍혀 있고요. 석 달 전이요? 남편이 의식 없이 누운 지 5달째 되던 때예요. 의식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서명을 해요? 이상하게 눈물보다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하도 기가 차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반반하자던 그 말의 정체가 그거였어요. 이미 통째로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저한테는 반반이라는 사탕을 물려서 도장만 받아내려던 거예요. 동혁이가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이건 보험사기의 사문서 위조입니다. 조용히 수익자만 바로잡는 길도 있어요. 형사 고소까지 가면 집안이 시끄러질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팀장님, 나는 샘을 끝까지 볼랍니다. 그 사람들은 내 남편 승과까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나도 계산서를 내밀어야지요. 동혁이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며칠만 시치미를 떼주셔야 한다고요. 지금 터트리면 발뺌하고 증거를 지울 테니까 손에 의제 서류를 든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사 법무팀이랑 경찰에 바로 넘기겠다면서요. 다음날 아침 저는 시동생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방님, 그의 생일이 다음 주잖아요. 마지막 생일상은 차려주고 보내야지요. 생일만 지나면 도장 찍을게요. 보내야지요. 그 말을 뱉는데 혀가 대인 것처럼 쓰디 있었어요. 시동생 목소리가 대본에 밝아졌어요. 어이구 형수님 잘 생각하셨어요. 형님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예요. 산소호흡기 소리가 뻐끔뻐끔 살아있는 형을 벌써 하늘로 보낸 거예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쥐고 네, 네 웃어줬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사물함 안에서 웅웅 진동이 울렸어요. 남편 핸드폰이었어요. 혹시나 하고 매일 충전해 두던 거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은행 대출 심사부라는 거예요. 김 사장님 대신하고요. 자택 담보대출 신청건으로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다고요.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저는 목소리를 착 깔았어요. 제가 안 사람인데 그이가 지금 통화가 어렵다고요. 그러면서 슬쩍 물었지요. 서류가 어디까지 진행됐냐고요. 담보 3억에 실행 예정일까지 술술 나왔어요. 그의 생일 이틀 뒤였어요. 저는 그걸 한자도 안 빼고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더라고요. 도장에 손을 댄 게 보험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평생 깔고 앉은 집까지 통째로 잡히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동혁이한테 전화했어요. 은행 이름이랑 날짜를 불러줬지요. 동혁이가 한참 말이 없다가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이제 그물은 다 쳤습니다. 그날 뵙지요. 저는 병실로 돌아와서 남편 두 손을 감쌌어요.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여보,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의 생일날 아침 저는 8달 만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집에 잠깐 들러서 참기름 넉넉히 두르고 소고기도 큼직하게 넣었지요. 보온병에 담아와서 병실에 뚜껑을 열어놨어요. 콧줄로 밥 먹는 사람한테 국물 한 술 못 떠먹이는 게 서러워서 김이라도 쎄라고요. 여보, 냄새 맡아줘요. 내년 생일엔 당신이 끓여줘요. 저는 그 말을 하고 혼자 웃다가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낮에 시동생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님 생신 잘 챙기세요 하고 웃음 표시까지 붙여서요. 이틀 뒤에 형 집을 통째로 잡히러 갈 인간이 보낸 문자였어요. 그리고 이틀 뒤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혁이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도 보셔야지요. 멀리서라도요. 저는 은행길 건너 2층 찻집 창가에 앉았어요. 유리 너머로 매미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지요. 10시쯤 그 흰 차가 은행 앞에 섰어요. 시동생이 내리는데 걸음에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서류 가방을 흔들면서 콧노래라도 부를 기세였어요. 그가 은행 유리문 안으로 사라지고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15분이 15년 같았습니다. 이윽고 유리문이 열렸어요. 시동생이 나오는데 아까 그 걸음이 아니었어요. 양옆에 사내들이 붙어있고 손목엔 은빛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의조 서류를 창구에 내미는 순간 기다리던 형사들이 덮쳤다고 했어요. 사문서 의조에 사기 미수에 보험 사기까지 한꺼번에요. 시동생이 실려가기 전에 고개를 두리번거리다가 길 건너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눈 한 번 깜빡 안 하고 똑바로 봤지요. 그 인간 입이 벙긋벙긋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어요. 들을 필요도 없었고요. 같은 날 아침 동서도 집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대요. 빼돌린 돈이 동서 통장을 거쳐간 게 다 찍혀 있었거든요.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권리금이 5천이 아니었어요. 1억 3천이었어요. 저한테는 5천이라고 하고 8천을 그 자리에서 삼킨 거예요. 보증금 9,900까지 하면 2억이 넘는 돈이 그 부부 통장으로 흘러갔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나왔어요. 흰 차값, 명품 가방들, 그리고 시동생이 여기저기 진 빚 돌려막기요. 제일 기가 막힌 건 병원비였어요. 권리금으로 병원비 된다더니 병원비가 2달째 밀려 있었던 거예요. 원무과에는 형수님이 곧 정리하실 거라고 해놨더라고요. 형 산소호흡기 값을 2달을 떼먹고 그 형 수익값은 바가지 쓸까봐 걱정하던 인간이에요. 밀린 병원비는 제가 갯돈 헐어서 그날로 다 치렀습니다. 남의 돈으로 남편 숨을 잊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새 차엔 빨간 압류 짝지가 붙었어요. 번호판 비닐도 안 뗀 차에 빨간 종이가 척 붙은 사진을 동혁이가 보여주는데 저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제 비상계단 녹음이랑 노트도 증거 목록에 번호 달고 들어갔대요. 체포되고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병원 복도에 나타났어요. 영장 나오기 전에 풀려난 몸으로요. 둘이 절 보더니 복도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시동생이 형수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 바짓단을 잡으려고 했어요. 동서는 옆에서 애 학원비라도 100만 원만 돌려달라고 울었고요. 2억을 삼킨 입으로요. 저는 손님상 물리듯 조용조용 말했지요. 서방님, 형은 동생 밥 한 끼를 굶긴 적이 없었네. 그런 자네가 형 산소호흡기 값을 아까운 그날 우리 님이 남이 된 거야. 도장이 그렇게 필요했으면 걱정 말게. 내 도장은 고소장에 벌써 찍었으니까. 그리고 수위 걱정도 붙들어 매게. 자네가 입을 옷은 나라에서 지어줄 테니. 동서한테는 딱 한마디 했어요. 학원비는 그 금장 가방 내다 팔면 나올 거네. 저는 두 사람을 지나쳐서 병실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서 곡소리가 났지만 저는 남편 손톱을 깎았어요. 합의는 없다고 경찰에도 딱 잘라 말해놨고요. 재판은 가을에 끝났습니다. 판사님이 주문을 읽는 동안 저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징역 6년, 동서는 징역 2년. 빼돌린 돈은 전부 추징에 배상 명령까지 떨어졌어요. 보험 수익자는 진작에 제 이름으로 되돌아와 있었고요. 차용증 석장 1억 7천은 따로 민사를 걸어놨어요. 나오면 평생 형한테 갚으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호송관들 손에 이끌려 나가던 시동생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눈을 안 피했어요.
그 인간이 먼저 고개를 떨궜지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가을 하늘이 시리게 파랬어요. 저는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여보, 셈은 다 끝냈어요. 이제 당신 눈만 뜨면 돼요. 저는 남편 손등에 이마를 대고 오래오래 그러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쯤 지난 늦가을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느 날처럼 남편 손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창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와서 남편 얼굴에 걸쳐 있었지요. 그때 새끼 손가락이 까딱했어요. 제가 헛것을 봤나 했어요. 13달을 기다린 사람은 헛것도 자주 보거든요. 숨을 죽이고 들여다보는데 이번엔 손가락 두 개가 분명히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간호사실로 뛰었어요.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더니 초점이 맞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면서 고개를 저었지요. 눈을 뜨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 입술이 달싹거리는 거예요. 저는 귀를 바짝 갖다 댔어요. 여보, 국수 불은 껐지? 13달 만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국수 불이요. 웃음이랑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서 저는 남편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껐어요. 내가 다 껐어요. 그 말만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사물함에서 국자를 꺼냈어요. 수건을 풀고 그의 손에 쥐어줬지요. 굳은 손가락이 파란 테이프를 천천히 더듬었어요. 그러더니 남편 눈꼬리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자기 국자인 줄 안 거예요. 몸이 좀 붓고 나서 저는 다 얘기했어요. 수첩이랑 열쇠랑 금고랑 제빵까지 전부요. 남편은 한참 천장만 보더니 제 손을 끌어다 자기 가슴에 얹었어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내 금고였네.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하길래 제가 딱 잘랐어요. 미안하긴요. 우리 셈은 다 맞았어요. 동생 이름이 나오면 남편은 창밖을 봐요. 저도 더 안 물어요. 어떤 셈은 침묵으로 마감하는 거니까요. 겨울 내내 재활을 했어요. 병행봉을 붙들고 첫걸음 떼던 날 남편 이마에 땀이 비오듯 했어요. 발음 연습도 했는데 치료사 선생님이 아무 문장이나 해보라니까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모, 국물 더 주쇼. 그 문장으로 석 달을 연습했어요. 치료실이 웃음바다가 됐지요. 봄에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퇴원했어요. 현관에 열쇠다 놓여있던 슬리퍼를 제 발로 신고 들어왔지요. 퇴원한 첫 주말에 동혁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사고를 밤새 고아서 국밥상을 차렸지요. 동혁이가 들어서자마자 마룻바닥에 큰절부터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그 어깨를 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 서툰 발음으로 한마디 했지요. 밥은 먹고 다녔냐? 30년 전 그 겨울에 하던 그 말 그대로요. 동혁이가 50 넘은 어깨를 아이처럼 들썩이면서 울었어요. 저는 못 본 척 국수토로 가서 그 버릇대로 한 주걱을 덮었어요. 초여름엔 둘이 남해에 일 갔습니다. 버스 3번 갈아타고 닿은 바닷가에서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섰어요. 저는 급발에 팔짱을 꼈지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데 30 몇 년을 벼르던 바다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바다를 한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인자 다시 불 넣자. 저는 웃다가 울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지요. 좋아요. 대신 이번엔 탁자 4개만 해요. 다음 달에 저희는 작은 국밥집 문을 열어요. 간판은 그이가 기어이 또 자기 손으로 달겠답니다. 계산대 옆엔 파란 테이프감 국자를 걸어둘 거래요. 우리 부부 부족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뽀얗게 우러나는 사골 국물을 저으면서 이 사연을 마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엔 여러분 국그릇에도 따뜻한 김이 오르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영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숨들 쉬고 계시지요? 저는 영수님이 국자를 남편 손에 쥐어주는 대목에서 원고 넘기던 손이 한참 멈춰 있었어요. 낡은 국자 하나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드네요. 영수님, 그 13달을 제가 감히 다 안다고는 못해요.
근데요, 스프링이 등에 배기던 간이 침대랑 단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던 자판기 커피랑 병원 화장실 세면대에서 감던 머리, 그건 알 것 같아요. 누군가의 곁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 아는 밤이거든요. 영수님, 그 밤들을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앞에서 흔들렸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건 모자라서 생긴 흔들림이 아니에요. 8달 동안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생긴 멍이에요. 지켜본 사람만 아는 멍이요. 그 멍까지 다 영수님 사랑이었어요. 지금 이 사연 들으면서 설거지하던 손을 잠깐 멈추신 어머님들 계시지요?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되살아난 분도 계실 거고요. 피부치한테 가슴 든 자리가 아직도 욱신거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한테 제가 무슨 말을 얻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위로라는 건 원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곁에 앉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은 건 제가 아니에요. 쟤는 그 믿음을 저울에 올린 사람들 몫이에요. 여러분은 그저 사람 도리를 다 했을 뿐이에요. 영수님이 그 국자 있잖아요. 영수님의 그 국자 있잖아요. 파란 테이프 칭칭 감긴 거요. 저는 그게 남 얘기 같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부엌에도 그런 물건 하나씩 있잖아요. 이 빠진 주걱이든 손잡이 눌어붙은 냄비든 30년 된 도마든요. 남들 눈엔 버릴 물건인데 우리한텐 세월이 통째로 담긴 물건이요. 우리 어머님들이 꼭 그 물건들처럼 살아오셨어요. 닳도록 퍼주기만 하면서요. 그 손으로 자식 거두고 부모 보내고 아픈 사람 곁을 지키면서요. 근데 그렇게 다른 자리가 흉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한 흔적이에요. 오늘 밤엔 그 손으로 남의 국그릇 말고 여러분 가슴이나 한번 쓸어줬으면 해요. 참 애썼다고요. 여기까지 오느라 참 장했다고요. 저는요, 여러분이 어떤 열세달을 건너왔는지 몰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하나로 이겨낸 분들이라는 걸 알아요. 무너진 사람은 라디오를 못 들어요. 오늘도 불 앞에 서고 걸레를 쥐고 누군가의 밥을 안 치는 어머님들은 전부 살아낸 분들이세요. 영수님의 새 국밥집이 문을 열면 저도 언젠가 슬쩍 가서 국물 더 달라고 해볼래요. 여러분도 동네 어느 국밥집에서 뜨끈한 한 그릇 드시는 날이 있길 바래요. 혼자 말고요. 꼭 손잡아주는 사람이랑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댓글에 여러분 부엌에 있는 그 오래된 물건 하나만 적어주고 가세요. 제가 밤새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이 저한테 건네주시는 손인사라고 여길게요. 오늘도 참 애 많이 쓰셨어요. 소중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